예, 안녕하세요. 막영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에도 약속드린 대로, 일본의 BOJ가 YCC를 그러니까 변경을 했죠. 예상과 달리 좀 빠른 시점에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 구독자님들이 일본의 YCC 변경이 미국 국채의 투매로 연결되면서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감도 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BOJ의 YCC 변경과 그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영향, 뭐 이런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차근차근 들여봐 주시면 훨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설명드려보죠. 자, 첫 번째는 일본 BOJ라 하면 뱅크 오브 재팬이죠. 일본 중앙은행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YCC는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금리를 현재 일정한 밴드에서 관리하는 거를 이제 YCC라고 하는데, 이런 YCC 변경이 본격적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좀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요. 한번 볼게요. 커서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현재 일본이 기존에 여기가 일본 10년 국채, 그러니까 YCC라 하면 정확하게는 BOJ가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에 대한 어떤 관리하는 이제 정책인데요. 이전에 보면은 이제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0.2에서 0.5로 이렇게 밴드를 확장을 했고요. 다시 7개월 만에 이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BOJ가 10년 국채 금리에 대해서 요 밴드를 0.5에서 1% 확대를 한 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렇게 0.5로 확대를 7월 말에 있었고 0.5로 확대를 하면서 이제 현재 10년 국채 금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밴드의 상단에 걸치고 있었는데 현재 0.6 정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했음에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았고요. 한 0.6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밴드가 이렇게 1%로 올라왔고 또 많은 분이 그 다음 걱정하는 게 이 밴드, 관리 밴드를 획일하게 되면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금리가 일본 금리 큰 폭으로 올라가면 글로벌 시장에 또 엄청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인데 일단 한번 보죠. 현재 0.6까지 올라갔었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일본 YCC에 대해서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본의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그러니까 도입 취지는 어떤 거냐면 이걸 도입된 건 2016년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금리가 너무 낮게 유지가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게 걱정이 돼서 오히려 YCC를 도입을 해서 금리가 내려가지 못하게 오히려 금리를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금리를 이렇게 스티프하게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원래 취지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금리가 계속 이 장기 금리가 아래로 떨어지다 보니까 일본 은행의 수익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었죠. 보통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라는 거는 단기의 그러니까 예금을 예치를 해서 장기로 빌려줘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 수익이 내려고 하면 조달 코스트인 예금 금리는 낮고 운용 금리인 장기 금리는 높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은행의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 제가 그려볼게요. 예대 마진 확대되기 위해서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그 우상향으로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왜냐하면 단기로 자금 조달하고 장기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금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건데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은행의 수익성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죠. 따라서 이 당시에 YTC를 했던 가장 주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도입 취지와 반대로 그때는 금리가 하방을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걸 오히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걸 지금 못 올라가게 계속 국채를 매입하는 형태가 되었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16년만 하더라도 그 장기금리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놓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상단에 그러니까 금리가 오히려 올라가지 못하게 붙잡아 놓은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놓는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못 올라가게 붙잡아 놓은 형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YCC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은행의 수익성이 발목이 잡히는 형태죠. 즉, 은행 입장에서는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 금리가 더 올라가지고 단기 금리 낮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는데 지금은 인위적으로 YCC를 통해서 장기 금리를 올라가는 걸 막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의 수익성을 발목을 잡고 있더라. 즉, 원래 맨 처음에 도입된 취지와 반대로 오히려 지금은 이 YCC가 일본은행의 수익성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일본 BOJ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어떤 목표가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워낙에 디플레이션 국가니까 물가를 좀 이렇게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이 목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국 통화의 안정이잖아요. 그럼 정리를 하면은 BOJ가 추구하자는 방향은 일정한 인플레이션과 자국 엔화의 통화 가치를 유지하는 건데, 근데 이걸 두 개 동시에 지금 현재 추구를 하고 있는데, 즉, YCC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YCC를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엔화 강세를,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동시에 추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YCC를 통해서 시장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낮은 상황에서 엔화 강세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두 가지 목표, 인플레이션 목표와 통화 정책 목표가 불가능한지 좀 자세히 보죠. 먼저 보면은 BOJ가 YCC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YCC를 통해서 금리가 안 올라가게 장기 국채를 계속 매입해주고 있죠.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계속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 매입한 것만큼의 시중의 유동성이 계속 풀려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가 자료가 이전 제 동영상에도 썼던 자료입니다만은 이게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매월 일본 중앙은행이 JGB, 그러니까 일본 국채를 계속 매입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매입하는 주로 YCC를 통해서 계속 매입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입을 한다는 건 이만큼 시중에 돈이 풀린다는 뜻일 것이고요. 반면 외환시장을 그러니까 일본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가니까 엔화가 약세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또 엔화를 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엔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엔화를 사들이는데 엔화를 사들인다는 결국 농선을 이렇게 축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YCC를 통해서 계속 시중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있어서 엔화 약세로 가던 거를 일시적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서 BOJ가 그 엔화를 사들여서 유동성을 축소를 했는데 요때 일시적으로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로 전환됐는데 결국은 이렇게 유동성 계속 공급을 하다 보니까 외환시장 개입이 의미가 없이 다시 원상태로 엔화가 약세로 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YCC와 엔화 강세는 양립할 수 없는 주제라는 거죠. 결국은 엔화를 떠받치기 위해서는 YCC를 일정 부분 줄여야 된다.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BOJ가 두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결국은 YCC 부분 일정 부분 변경 내지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즉 예나 강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YCC를 통해서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이제 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결국 YCC를 하는 가장 큰 목표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을 만들고자 한 건데 현재 달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일본의 핵심 물가입니다. 핵심 물가인데 이게 지난 40년 맞나요? 그렇죠? 한 40년간 구간을 보니까 현재 일본의 핵심 물가가 드디어 4%까지 도달했어요. 핵심 물가가 4%까지 도달했는데 이전에는 이렇게 보면 2000년부터 계속 이 물가가 영 아래로 왔다 갔다 했죠. 물론 일시적으로 2011년, 12년까지 올렸지만 이렇게 4% 이상까지 도달한 적은 1980년 이후에 처음으로 물가가 4%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BOJ가 목표 타겟 물가가 2%거든요. 2%를 이제 추세적으로 상회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일본 은행이 목표한 4배에 좀 도달한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팩트고요. 두 번째 팩트는 뭐냐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전부 다 긴축을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만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거죠. 즉 BOJ는 YCC를 통해서 대규모 그러니까 그 QE가 양적 완화하고 유동성 공급을 해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BOJ가 YCC를 통해서 대규모 QE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과는 상당히 괴리가 되는 정책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많은 양적 완화를 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야기가 되면은 실질 금리가 하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볼게요. 실질 금리가 요건 좀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실질 금리는 인플레이션 아니죠. 그죠. 실질 금리는 자 보시면은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입니다. 명목 금리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러면 현재 일본의 장기 금리가 뭐 한 0.6%잖아요. 지금 계속 시장 금리를 붙잡고 있어 0.6%고 인플레이션이 4%잖아요. 핵심 물가 기준으로 해서 4%면 그럼 원론적으로 되면은 거의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5% 이상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죠. 즉 명목 금리는 붙잡아 놓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실질 금리 굉장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이 실질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실질 금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통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 연초부터 지금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게 브라질을 얘기하잖아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제가 브라질을 추천했던 논거 중에 하나가 브라질이 실질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화가 굉장히 강세 내지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연초에 말씀드린 이런 거잖아요. 자, 현재 시중 금리가 13%인데 브라질의 CPI 소비자 물가가 한 6%입니다. 따라서 실질 금리가 명목 물가에서 물가를 차감하면 거의 얼마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한 7 내지 8% 정도가 실질 금리가 플러스다 보니까 실질 금리가 플러스면은 그 나라 통화가 강세로 가고 이론적으로요. 실질 금리가 일본처럼 마이너스로 가면은 그 나라 통화가 약세로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실질 금리가 YCC를 통해서 명목 금리는 붙잡아 놓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면 실질금리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금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일본의 실효 환율로 계산했을 때 엔화가 여기 보시는 바처럼 지난 50년 중에서 최저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일본이 실질금리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엔화가 약세로 갔다. 정리를 해볼게요. 결국 YCC라는 건 명목 금리는 붙잡아 놓고 인플레이션만 계속 올라가는 형국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일본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일본이 50년 내 가장 환율 측면에서는 가장 엔화가 약세로 갔더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엔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BOJ, YCC에 조금 더 공부 좀 해볼게요. 원래 YCC는 초기 목표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금리의 상단을 막는 조치로 변질이 되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이제 YCC 밴드를 확대를 하고 있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그 얘기였는데, 자, 그런데, 일본의 YCC 정책은 10년 국채 금리 대해서 2016년에 도입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였고, 2007년에 플러스 마이너스 0.2, 그리고 2021년 5월 달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25고 작년 12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런 거를 이번 7월 달에 플러스 마이너스 1.0까지 했어요. 여기가 전체 히스토리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일본 금리가 폭등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본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는 제한적으로 올라갈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설령 일본의 밴드가 추가적인 확대 내지 일본의 BOJ가 YCC를 폐기를 하더라도 금리가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좀 올라갈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체 금융시장을 그냥 완전히 엄청난 케이아스, 혼란에 빠뜨릴 만큼 큰 폭의 금리 상승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본 국채 금리가 지금 10년 금리를 이제 우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 현재 거래되는 일본 BOJ, 일본 중앙은행이 관리한 일본 금리 말고 실제로 일본 10년 국채 금리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를 우리가 스왑 레이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스왑 레이트를 보면 참고로 보시면 현재 한 10년짜리 0.9 정도예요. 즉 정리를 하면 요거는 일본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금리고 스왑 레이트는 시장의 참여자들끼리 해서 거래되는 금리인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이게 2% 3% 거래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스왑 레이트 시장의 참여자들이 거래하는 금리도
0.9다. 즉 관리하는 금리도 0.6인데 0.9니까 아주 높긴 높지만 아주 압도적으로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첫 번째 금리가 폭등하지 않을 거라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일본 금리를 보면은 BOJ 관리하는 건 10년 금리예요. 10년 금리인데 BOJ가 관리하지 하고 있는 장기 금리, 30년 금리는 이 공짜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30년 금리도 사실은 엄청나게 높진 않아요. 한 1.6%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관리하고 있는 10년 금리 대비해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금리도 아주 높긴 높지만 아주 폭발적으로 높지 않은 거고, 두 번째로 동일한 10년 금리를 보더라도 시장 거래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간에 거래하는 10년 국채 금리로도 0.9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가 설령 YCC를 더 금리를 더 확대하거나 추가적으로 폐기를 하더라도 폭발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게 되면은 일본은 금융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쪽 보시면은요, 요거는 일본의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입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한 20년 동안에 한 GDP에 비한 100% 내외의 국가 부채였는데요. 최근에 쭉 확대되어서 지금 한 2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GDP 대비 한 260%의 정부 부채를 안고 굉장히 부채 수준이 높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는 쭉 낮아져서 한 0%까지 건너갔다가 최근에 한 0.6까지 올라갔죠. 즉, 일본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일본은 자국민에 의해서 이제 그 부채가 많다는 건 이 부채만큼 국채를 발행했다는 거, 이 국채를 매수해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은 전부 다 일본 개인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일본은 왜 해외 자금 조달하는 게 다 내국의 자금 조달하고 그 내국의 자금 조달하는 게 다 개인 투자자들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일본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한다는 건 일본 정부 입장에서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큰 폭으로 가면 일본 경제가 버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본 금리가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제 올라가는지 여부가 일본의 전반적인 거에 큰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크게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다 제한적으로밖에 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큰 폭으로 안 올라가서 일본이 재정 위기로 빠지지는 봉착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본은 엄청난 민간 부분 초과 저축 국가입니다. 즉,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본이 왜 이렇게 초과 저축이 많았냐면은 일본이 1980년대 엄청난 부동산 법을 틀면서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90년 초에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자산 가격 버블이 붕괴가 되고 또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 국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동산이 크게 폭락을 하고 또 엄청나게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저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구조, 1990년 중반 이후에 일본은 엄청나게 저축을 많이 하는 거고, 결국 이렇게 저축을 많이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일본은 이렇게 1990년대 이후 GDP 대비해서 이렇게 계속, 현재 일본의 저축 규모는 GDP 대비 한 35% 이상이 저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 경제가 좀 이제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민간에서 하는 고정 투자 요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결론은 이만큼이, 그러니까 민간에서 쓰는 그 투자하는 거 비해 이만큼의 초과 저축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초과 저축하신 거 보면 영 위로 보시면 필요한 자금 대비해서 예금 규모가 이만큼 더 추가로 발생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일본은 1990년 중반 이후에 GDP 대비해서 초과 저축이 GDP 한 10%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필요한 자금 대비해서 총 저축이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요만큼이 초과 저축이 될 것이고요. 이 초과 저축 되는 것만큼 사실은 일본이 지금 재정 적자잖아요. 재정 적자라는 건 결국은 일본이 국채를 해서 하는 건데 요렇게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이렇게 계속 한 5에서 한 10% 레벨로 재정 적자를 끌고 가고 있고 결국은 이렇게 재정 적자 나는 것만큼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 거고 이 국채 발행이 이루어진 것만큼 이렇게 초과 저축이 다 흡수를 해줬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초과 저축이 있었는데 초과 저축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금 금리를 아무리 적게 줘도 계속 예금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일본의 국채 이게 그 적자를 내서 만약에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면 일본은 지금보다 훨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이 자꾸 돈만 맡기니까 은행 굳이 금리를 높게 줄 필요가 없었잖아요. 즉, 이렇게 초과 저축이 되는 거를 국채 발행 물량을 통해서 흡수를 해주면서 경제 밸런스를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일본 국채 갖고도 부족해서 해외로 자금이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GDP 한 3, 4% 정도의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의 국채가 발행되는 걸 계속 사주고도 또 거기도 남는 돈은 또 해외로 자금이 많이 나갔다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엄청난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일본의 국채 발행은 결국 민간 부분의 초과 저축으로 해결되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